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내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르쉐라든지 이런 참 좋은 차를 타고 월세도 24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황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지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 자금을 올렸습니다.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렇게 해서 그 사위하고 딸한테 증여한 건 아닙니다.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검증해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 철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한 거예요. 첫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예.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 예컨대 자녀들의 어떤 유학, 호화 유학 문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부인이 본인이 출장 가는데 동행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밝힌 게 이제 부실학회라고 소위 얘기하는 예. 그런 학회에 참여했던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관점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 아마 청와대 지명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 최종호 후보자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집을 3채나 갖고 있었다 하는 부분은 예. 충분히 국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가 야당에서 최종호 후보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집을 3채나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과도 맞지 않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인 사람을 장관을 임명한 데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 보니 스스로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퇴한 게 아닌가. 결국은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 두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수 있고, 그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스스로 물러나고 낙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는 차이가 큽니다. 자진해서 나가는 거고 지명을 철회했다는 얘기는 본인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명 철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예. 처음이었고 자진 사퇴는 이전에 몇 분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인간 승리적인 공고 출신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다음에 이제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2013년에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이후로 내부에서 승진한 첫 케이스가 그렇죠.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을 3군데, 그것도 강남, 분당, 세종, 아주 핫한 플레이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 분당 아파트를 딸하고 사위한테 증여를 해놓고 거기에 또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꼼수인 것 같아가지고. 사위도 내 자식 같다. 그게 이제 거기서 네네. 나온 네, 얘기죠. 거기서 이제 마음이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민정과 인사실에 대한 책임론이 좀 일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 전환매를 문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 수석 대통령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이러니 청와대 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국 수석은 물러나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해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움직임이 있나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이제 받아듣는 것인데 언론의 추이, 여론의 추이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검토된 바는 없고요. 무조건 글쎄요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판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치 공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교수님, 뭐 지금 청와대 내부 분위기에서 전혀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에 대한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 못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7명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민정수석실에서 7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인사수석실도 보게 되면 인사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문이라든가 이런 인사를 아예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전문성 그리고 학계의 추천 그리고 내부에서 뭐 최종호 후보자들처럼 최종호 후보처럼 이 관료 출신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신망을 두텁게 받는 이런 인사들을 추천한다라는 그 원칙을 세워서 본인의 어떤 측근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인사수석실도 일정 부분 원칙을 다 지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조금 검증이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원론적인 그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 몇 가지의 인사 검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장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 동의를 하면 관련 기관, 관련 법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 이외에는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또 이번에 특히 달라진 것이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국정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청와대의 정보라인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장관 후보자가 제출하는 것 그리고 인맥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평이라고 하는 정도를 들어볼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로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 짧게 덧붙이면 야당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정권의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지점으로 또 보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과 관련해서는 특혜 대출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 내용이 지금 사는 곳이나 집을 산 곳의 근처 은행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원래 옥인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세금이 4억 한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걸 다 빼가지고 그런데도 이 집값이 25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갖다가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돈 탈탈탈 다 털고 거기에다가 기존의 그게 이제 상가 주택이니까 거기 보증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증금하고 그리고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아마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 그런데도 모자란 돈이 10억이 넘는 거였는데 그 10억을 원래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자기가 모르게 이제 부인이 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KB 그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 그 지점장이 김의겸 대변인의 고등학교 후배다. 이런 정황이 나와서 그러면은 이게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원래 요즘은 그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있어요. 근데 주택은 40%, 상가는 60%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가 주택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0%를 다 받아낸 것 같아요. 김의겸 대변인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더 국민은행에서 대출이 나왔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받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 대출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아는 후배한테 그 지점장인 그 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근거는 김의겸 대변인이랑 그 지점장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네, 이제 대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제 2년만 좀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하고요. 다만 오히려 의심되는 부분은 재직 중에 이 공무원으로서 고위직에 재직하는 동안
어떤 정보를 확실한 정보를 얻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투자를 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오히려 의혹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쪽 흑석동에서 10년 넘게 중앙대 출신이라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올인성 투자를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까지 다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이 재개발 사업이 3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3년으로 결정이 됐지만 3년이 아니라 5년이나 6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 살 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간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져 버리고 이 투자는 실패가 돼 버리는데 이렇게 올인성 집까지 빼서 집의 보증금까지 다 전액을 투자해 갖고 올인성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 확실하다라는 이 정보를 얻고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결단 내리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저 정도로 올인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혹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합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의혹도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투자금 회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보수단체에서 아예 검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표를 내더라도 사직 수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징계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형사사법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그냥 사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공직자가 다시는 그러한 공지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얘기한 게 이거네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그러면 수사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고발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발장을 제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때에 어떤 지점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고발장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 정도뿐인 거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수사하기 어렵고 각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하나 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저는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의겸 대변인, 사실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청와대 고위공직 자리는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나가라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재개발에 투자한 곳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뒤에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1년이나 1년 반 뒤에 근무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1년 반 동안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려고 했던 것인가? 그러면은 월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직업이라든가 살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청와대를 나간 다음에는 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청와대 행정관들 민간 기업의 고위직으로 갔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고 갔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변호사 오늘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